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주범이라는 야당의 공격에 돈을 나눠 가진 건 국민의힘 사람들이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공중분해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국감 출석이 의혹을 해소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지사의 무능이 드러날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남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주말 영향으로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초 4차 대유행 시작 이후 가장 적은 확진자로 정부는 예방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유행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자영업자에서 실직자가 된 사람이 2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저 수준인 20% 선까지 떨어졌고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도 3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의 부동산 소비 심리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서울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6.1포인트 하락한 142.8로 나타났고 수도권 전체로도 5.7포인트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국정감사 생중계 관계로 오늘 뉴스앤 이슈는 평소보다 1시간여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몸통으로 지목하며 몰아붙였고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에 반박하며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경기도청입니다. 네, 경기도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다고요. 네, 오늘 국정감사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답변을 얼마나 하느냐, 또 여야의 질의 방식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감 질의가 계속 끊기기 일쑤였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김도읍 의원, 이 후보를 아수라의 제왕이라며 몰아붙였습니다. 또 과거 음주운전과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등 이 후보의 치부를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가 언급한 그분을 이 후보로 일컬으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분. 그러나 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을 도둑에 비유하며 맞대응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그분 하시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 역시나 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죠? 네, 최대 쟁점은 과연 이재명 게이트냐 아니면 국민의힘 게이트냐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이 대장동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이 배임 혐의 아니면 최소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연루된 정황을 언급하며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한 이 후보,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했는데요.
이 대장동 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야당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내세워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 국정감사가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라고도 불리는 만큼 이 후보에게도 큰 고비가 되겠죠. 네, 대권 과도에 타격이 될지 아니면 날개를 달 수 있을지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앞서 이 송영길 대표는 이 국감 전에 이 후보의 지사직 조기 사퇴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 이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국감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의혹을 키우기보다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이 후보 지금까지는 야당 공세에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특유의 사이다 발언으로 야당과 충돌하기보다는 이 청렴성과 행정 능력을 입증하는 게 오늘 국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네, 앞서 취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 모두 이재명 지사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긴장 속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되레 이 지사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무능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국정감사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 지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득입니까? 예, 잘 답변해 할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네, 자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특히 송영길 대표는 국민이 언론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생방송을 볼 필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여러 의혹을 해소할 기회가 될 거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역공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지난 2009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에게 부실 대출을 해준 사건을 과거 검사였던 윤석열 전 총장이 부실 수사한 거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의 무능이 돋보일 거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말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도덕성 면에서는 국민들은 높은 기대치가 많지 않은 후보이고 행정 능력이라는 것도 사실상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았고 무능했는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어서 이준석 대표는 당에 들어온 제보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만으로도 이 지사가 직접 답해야 할 사항이 태산이라며 총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국정감사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 목소리에 불을 붙이는 그야말로 활용 점정의 의미가 있을 걸로 본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기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당장 구속돼도 이상하지 않은 비리의 결정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선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일정도 알아볼까요? 네,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오늘 오후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토론회를 갖습니다. 이 보수의 텃밭을 찾은 만큼 대선 주자들은 토론회 전에도 활발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부산 장애인 총연합회를 찾을 예정이고 홍준표 의원은 부산시당에서 당원들과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부산시의회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른바 대장동 1타 강사로 주가를 올린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팩트체크하는 유튜브 방송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선이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유력 주자들의 새 대결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은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우면서 TK 지역 집중 공략에 나섰고요. 홍준표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격 영입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이렇듯 새 대결이 가속화하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줄 세우기식 캠프 확장은 구태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도 캠프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본경선 국민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대신에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측은 4명의 후보를 한꺼번에 제시하고 이재명 지사와의 대결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묻는 사지선다형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윤석열 전 총장과 원희룡 전 지사 측은 4명의 후보별로 이재명 지사와의 양자 대결을 묻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항에 따라서 경선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만큼 향후 당 선관위와 캠프 사이의 논의 과정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됐습니다. 곧바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선 김호수 검찰총장 취임 뒤 첫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장동 의혹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귀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된 남 변호사, 지금 그곳 검찰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남욱 변호사는 아침 7시쯤 이곳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압송됐습니다. 남 변호사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 내야 하는 만큼 곧바로 변호인 입회 아래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남 변호사의 체포영장에는 뇌물공여, 약속 등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전반에 관여하며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금품을 주기로 하고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레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도 끝나는 만큼 입증 가능한 혐의부터 먼저 조사한 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로비 의혹의 진상 등도 캐문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금 1,007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9년 무렵 대장동 사업이 민간 주도로 추진될 때부터 발을 담갔고 당시 금품 로비 의혹으로 6년 전 구속 기소도 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관 합동 방식으로 바뀐 뒤엔 화천대유 초기 투자금을 끌어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대장동 사업자 심사에 직접 참여했던 정모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줄곧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이 맞을 거라면서도 자신은 김만배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관련자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은 앞서 한 차례 기각된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의 수사관들을 보내 대장동 사업 당시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첫 압수수색 때 시간이 부족해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나혜인 기자,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대장동 수사가 핵심 화두인 거죠?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에 있는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첫 대검찰청 국감입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은 핵심 화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 등을 앞세워 검찰 수사가 역시나 보여주기식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총장은 수사팀 의지가 분명하고 자신도 성역 없이 어디든 철저히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총장 취임 전에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맡은 것에 대해선 지역 봉사 차원이었다며 고문료 30만 원도 받지 않으려 했고 대장동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여권은 역시 윤석열 전 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이른바 재판부 분석문건 작성 지시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을 징계한 처분이 적법했다는 최근 법원 판결까지 더해서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실 폐지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0명으로 지난 7월 6일 이후 최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영향이 계속되면서 하루 전보다 370명이 줄었습니다. 4차 대유행 이후 가장 적은 규모지만 주 중반 이후 확진 규모를 봐야 확산 추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발생은 1,03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794명이 확진돼서 지역 환자의 77.1%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2.9%로 대구와 부산 등에 환자가 집중됐습니다. 최근 1년 새 자영업자에서 실직자가 된 사람이 2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 내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된 사람 가운데 직전까지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24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출신이 4만 1,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출신이 20만 6천 명이었습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34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4분기 중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는 기업 대출에 대해선 완화로 전환되고 가계 대출에 대해선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신용 위험은 기업과 가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가계 신용 위험이 전분기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출 수요는 기업 대출의 경우 증가세가 유지되는 반면 가계 대출은 보합 내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 등 이른바 돈줄 조이기 정책의 영향으로 서울의 부동산 소비 심리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42.8로 한 달 전보다 6.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심리를 지수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합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142.7을 기록해 5.7포인트 내렸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판 여행 상품은 이미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찼고 유럽 상품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여행사는 코로나1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유럽 여행 상품 판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좋은 날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입니다. 네, 스페인 지금 여행 가능하시고요. 자가격리 없이 진행 가능하십니다. 유럽 여행 문의만 하루에 200건이 넘습니다. 유럽 한 나라를 선택해 10일 정도 집중적으로 여행하는 상품인데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2천여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백신 완료자는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자가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에 입출국 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점 외에 예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프로모션 요금가로 지금 현재는 진행이 다 가능한 상태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정상적인 가격에서 20-3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사이판은 올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예약자가 8,000명을 넘어서며 사이판 여행 상품은 완판됐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가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 덕분에 사이판 재방문을 희망하는 여행객도 많고 대기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행객이 찾을 수 있도록 숙소 확보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말 저렇게 맑아서 물 밑이 다 보이는 거예요, 팀장님? 맞습니다. 예, 지금 안에 산호초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이판과 인접한 괌을 찾는 여행객도 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이 괌 현지에서 생방송을 진행해 여행 상품을 판매했는데 100여 명이 몰리며 순식간에 매출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괌이 사이판에 이어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 중 하나인데다 앱으로 접종 확인이 가능한 점 등 여행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괌 상품 판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괌 상품 판매 기준 시장 최고 판매치를 기록할 정도로 고객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해외 여행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시작됐고 내년에는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국감,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관련해서 남영희 이재명 캠프 전 대변인, 김경진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국정감사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 전국 관련 현안은 그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지금 출석하는 게 사실 사상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국회 경험이 없는 분이 후보가 된 것도 처음이니까요. 그리고 현직에 계시면서 국감을 하겠다라고 하신 거는 당에서는 이미 그 국감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 후보가 그 직위에 맞는 일인가 하는 것 때문에 뭐 이제 거부하라는 의견을 줬지만 이재명 지사만의 이재명 다음으로 돌파하겠다고 하고 지금 현재 국감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다라는 지금 캠프 쪽 해석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간략하게? 글쎄, 근데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게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이나 자료를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방탄 어떻게 보면 지사직 유지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야권에서 지금 증인이나 참고인 신청했던 숫자가 한 5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단 한 명도 채택이 안 됐거든요. 거기다가 한 4월 전에 아마 야당 의원들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경기도하고 성남시청 앞에 항의 방문을 했었거든요. 자료가 와도 너무 안 온다. 지금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재명 후보가 확정되기 이틀 전에 경기도의 행정부지사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지금 뭐 새로 바뀐 행정부지사한테 뭘 물어보려고 해도 나 금방 와서 모른다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아니 최소한 증인이나 참고인은 어느 정도 좀 여당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밖에서 보는 시각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총평을 좀 들었는데 두 분의 신경전이 뭐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 경기도 국감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오전 국감에서는 특히 이제 김도읍 의원이 먼저 그분과 관련된 질문을 좀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거든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입니다. 돈으로 무죄 사고, 즉 재판 거래 의혹을 말합니다.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조직 굴리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분입니다.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자꾸 돈을 제가 줬다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고문치사, 정치사가 아니라 저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왜 거기다 드리겠어요? 여기 의원님들을 드릴지 뭐 혹시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뭘 해먹었다 이런 취지인데요. 의원님, 분명한 사실은 의원님께서 소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과거 새누리당이 당의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국정감사장 발언을 들으셨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김도읍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이재명 경기지사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반박하기로는 현재까지 드러난 돈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지금 이 전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지금까지 며칠, 뭐 한 달 넘게 가고 있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너무 송구스러워요. 사실은 이 사안이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사안인데 계속해서 격가지와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급기야 그분이라고 마치 신비한 무언가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극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거든요. 저는 오늘 국감이 결국은 여태까지 측근 유동규로 시작했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배임, 뭐 뇌물 이런 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이 의혹들이 이제 그분까지 갔는데
김도읍 의원이 급기야 그분이 이재명이다라는 지칭을 하시는 상황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기억하다시피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조금 미진하다라고는 하지만 지난번 14일 날 법사위에 출석하셨던 서울중앙지검 이성수 지검장이 했던 말이 있죠. 본인들이 지금까지 정영학 그리고 주변의 인물들이 내놓은 증거자료, 녹취 등을 따라가 보면 그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코 이재명 지사는 아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런 국감장에서 김도읍 의원이 좀 과도한 소설을 쓰시던데요. 제가 볼 때는 면책특권 뒤에서 좀 장황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입법기관의 한 분으로서 상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그리고 그 이상의 네거티브 선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과한 일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경기도지사로서 자기의 위치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대장동 부동산 개발 사업은 전무후무했던 그 당시에 민관 결합 방식의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성남 시민에게 5,503억 원을 환수해서 본인의 치적이라고 자랑을 했던 그 사업이다. 이것이 결론이고요. 지금 말하는 돈의 흐름이 정말 중요한 이 사건의 실체라고 보는데 어느 순간 그분, 측근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그 돈을 먹은 분이거나 작물을 나눈 분들은 그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문제를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핵심을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특보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분과 관련한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은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이런 이분들의 현재까지 지금 그 사법부의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오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관리 책임은 인정을 하지만 그 외에 어떻게 이게 그 민간 부분이 과도한 초과이익을 가져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거는 저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취지에 어떻게 잘한 행정을 가지고 나쁘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특혜와 민간에게 더 이익을 준 그런 배임 행위로 몰아가는지 그리고 돈 전체를 숨긴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그분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란 말씀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래서 특검을 하자니까요.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에 의해서 3번이나 정무직으로 임명됐던 유동규 씨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사장 직무대행으로 일할 때 밑에 실무진의 반대를 꺾어가면서 그 실무 부서를 교체해 가면서 이 민간에게 과도한 적게는 4천억, 많게는 조대의 이익을 몰아주는 이 대장동 개발 이익 분배와 관련된 이 규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실제 김만배 씨라든지 정영욱 씨라든지 오늘 지금 체포된 남욱 씨라든지 이런 여러 명이 몇천만 원 집어넣고 수천억 대의 이익을 얻은 것도 사실이고 거기다가 FIU에서 수사 의뢰했지 않습니까? 김만배 씨 통장에서 한 300 몇십억 대 돈이 현금으로 나갔다. 그 돈은 흔적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50억 클럽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50억 클럽에 곽상도 전 의원 관련돼 있으면 철저하게 수사하고 거기도 구속 필요하면 구속해야 되고요. 엄벌에 처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몇천억 대의 이익을 이 김만배, 그다음에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한테 몰아준 이 유동규와 이재명 후보의 관계는 어떤 거고 유동규 씨는 왜 그렇게 했으며 그 와중에 수백억 대의 현찰은 다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서 없어졌는지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저도 오전에 그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쭉 관련된 국정감사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좀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서 인사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설계 자체는 이재명 지사 측은 그 공적 이익 환수를 좀 확정짓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를 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관여를 안 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진 전 의원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2015년 당시에 이 사업을 설계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이재명 지사는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사업 방식에 대해서 100% 그 이상 공공에서 하고 싶어 했지만 시의회도 반대했고 현역 국회의원도 반대했고 정부도 반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관 결합 방식을 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남는 것이다라고 성남시장의 위치에서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이 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하나 컨소시엄이 대표적으로
특수 목적 범위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 시행사에 관계된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에 대한 설계를 지금 다들 묻고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성남 대장동에 대한 부동산 개발 애초에 설계에 막 섞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성남시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특수 목적 법인 성남의 뜰을 만든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왜냐하면 성남시의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정 한 푼 들이지 않고 이익을 먼저 입금하겠다라는 계약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후에 민간이 가져간 이익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부동산이 생각보다 더 많이 뛰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과 이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모두 지금 시점에 그 이전에 지났던 일들을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하고 있는 것은 과한 것이죠. 네, 반면에 제가 또 공평하게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라는 곳의 그 정관을 보면 일단 100% 어떻게 보면 성남시 출자 기관이잖아요. 정관에 주요 재산상의 변동상의 이런 거를 다 성남시에 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요 사안들을 지금 성남시에 과연 보고를 안 했을까 이런 의혹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초과이익 환수를 그 실무진선에서 환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갔는데 한 7시간 만에 그 조항이 삭제된 부분이 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오후 국감이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감에서도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반론도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일부 언론에서 그 최소한 이재명 시장이 여기와 관련해서 10번 이상 서명한 이 사인을 한 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 이재명 후보가 3번이나 정무직으로 임명했던 이 유동규 씨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도 예측을 했어요. 이게 지금은 집값이 조금 다운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투자한 지분 비율대로 이것을 분배하는 약정을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라고 실무진도 예측을 해서 유동규 본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유동규 본부장은 이 실무 부서를 바꿔가면서까지 굳이 이 실무진의 건의를 잘랐단 말이에요. 보면 그것도 실무진의 보고전을 지금 2번이나 올린 것을 다 묵살을 하고, 굳이 특정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이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유동규는 왜 그렇게 했을까? 두 번째, 실무진의 그런 거센 반발을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이 무시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그 중간에 결재를 10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도대체 이걸 몰랐을까? 유동규 본부장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나 상황 분석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실무진도 이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했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묵살을 했다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배임이 되는 거고, 실무진도 얘기한 것을 유동규나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 그러면 아예 최소한 아예 능력이 없는 거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예상을 할 때, 분석을 할 때는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기형적인 이익 분배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틀림없이 배임의 공범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비슷한 시점에 부산 옆에 경남 김해 쪽에서 개발이 있었는데, 그때는 LH공사에 어떻게 보면 LH공사에서 민간 사업자인 현대인가 그쪽에 이제 조금 다시 봐야겠습니다만, 네. 이익의 상한선을 한 7% 정도로 제한한다 이런 조항도 뒀어요. 보면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만들어준 이익 분배 조항하고 성남에서 만든 게 극단적으로 이게 차이가 난다. 이런 점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그 특보님의 말씀 그건 것 같아요. 결국은 배임 아니면 몰랐으면 무능이다, 배임 아니면 무능이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임이라고 하면 성남시에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배임이라고 그것이 형사법으로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근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는데 10차례 이상 결재를 했다. 그 시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결재들을 했을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2018년에 성남시장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 자리가 바뀝니다. 근데 2017년에 6월에 환수를 더 추가할 수 있는 1,120억에 달하는 돈을 또 더 추가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짚어본다고 하면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만큼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이렇게 수익 구조를 시에
더 많은 이익을 준 구조가 있는지 그 사례들을 들고 나와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배임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명확한 것이 나올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유동규 씨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측근이었나 아니었나 뭐 중요 직책에 있었나 아니었나 나중에 저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그것에 관계된 인사적 책임은 분명히 사과를 드렸고요. 하지만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 생긴 그 기간들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그 몇십억, 몇백억 얘기가 2018년 이후입니다. 이때는 성남시장 이재명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이고요. 그리고 그 유동규 씨는 관광공사 사장까지 갈 때는 성남시 그 개발 사업을 잘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지적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잘 수행한 사람이니 옮겨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갔을 때 말도 안 되는 예산, 영화에 관계된 300억 이상의 예산을 요구할 때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막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고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측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의 문제를 다룰 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배임이냐 아니냐를 다루면서 이동규 전 그 경기시장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 그 연도에 대해서는 다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후 관계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부분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측근이 아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뭐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이익이 생겼는데 내가 어느 일정 부분에 개발 사업에 너희들한테 좋게 해줬지 않냐. 네. 사후에 요구할 수 있었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이 이재명 지사와 연결되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받은 돈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관련된 녹취를 먼저 좀 듣고 올게요. 그 오전 국정감사에서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녹취를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관련한 국민의힘 질의가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대선 자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선을 전에도 치러봤지만 저는 후원금 쓰고도 남아가지고 반납했습니다. 대선 자금이 왜 필요합니까? 선관위에서 지급되는 돈이 수백억이 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변호사비 말씀은 제가 미리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서한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 안 하면 위증죄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하시고 무슨 모 대법관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2015년에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다, 유죄가 될 것 같다, 대법원 갈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니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13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네, 저희 흐름상 일단 뭐 측근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는다고 했는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녹취가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앞서 그 유동규 전 본부장 측근과 관련된 녹취까지 한꺼번에 듣고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측근이 아닌데 이분이 지금 8억을 받은 걸로 검찰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700억을 받았다고 하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만약에 만에 하나 혹시나 대통령이 되시면 측근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사면은 안 하시겠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특별 사범을 사면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정진상 씨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정책실장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그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네,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그 동문서답이고요. 아니 일단 정진상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성남시장 이전에 이재명 변호사 시절의 사무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측근인지 아닌지는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동규 씨 측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첫 번째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
성남시 시설관리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두 번째 당선이 되고 나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당시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사장 직무대행이었고 그때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이익분배 구조를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실질적으로 다 했습니다. 자, 2018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유동규 씨가 경기도 관광공사의 사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본인은 측근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뭐 별 보고 뭐 안 했다. 그냥 사인 한 몇 번 했는데 그건 통상적인 업무상의 사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주신 말씀이 이재명 지사가 정말 청렴했구나라는 걸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 행정 업무를 해오는 동안 수많은 감사를 받고 또 수사를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털어서 먼지나는 게 없으니 이제 측근으로 엮어가는구나. 측근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모든 고위공직에 가시는 분들 주변에 측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측근도 있을 뿐더러 이 업무에 연관된 측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측근들의 개인적 일탈까지 그 정책적 그리고 뭐 임명권자가 모두 책임진다라고 하면 사실 대한민국 지금 고위공직자나 대통령까지도 책임져야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모두가 이재명 기승전 이재명으로 지금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꼼수 같고요. 아까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고 1위 주자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자마자 말을 묵살하고 지금 또 뭐 물타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고발 사주 의혹에 있어서 손준성 검사 보냄이라고 하는 그분의 디지털 증거가 있는 상황이 지금 공수처에 수사 의뢰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입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또 그분도 윤석열 후보도 그 얘기를 하셨죠. 내 측근 아니다. 근데 사실 모든 많은 문서에서 드러나듯이 당시 수사정책관이었던 손준성이 최측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분의 디지털 증거가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이거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실제가 드러나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과한 공격은 자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서 이 점 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대장동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은 뭐 측근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이재명 지사 측은 관련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어떻게 보면 치적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공평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 이 대장동 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 가운데 또 한 명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그 사안과 관련된 수사 중대 분수령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김만배 씨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 수사가 잠시 주춤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남욱 변호사 들어오면 속된 말로 그분이라고 하는 얘기도 남욱 씨 주변에서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방송사하고 인터뷰할 때 지난번에 뭐 700억을 주기로 했다. 또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다음에 50 클럽이라고 하는 뭐 300 몇십억 정도를 뭐 로비 자금으로 썼다. 그런 얘기들이 지난번 뭐 방송하고 인터뷰에 분명히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검찰이 얼마만큼 밝혀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남욱 변호사에 대한 인물을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2009년, 2010년 그 당시에도 이미 대장동 주변에 지주 작업들을 하면서 관련이 되어 있어서 혐의점이 뭐 입증이 돼서 구속 수사된 적이 있죠. 근데 뭐 무혐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1심, 2심. 그때 당시에 법관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얼마 전까지 대통령 후보였던 최재형 전 검사였다고 그 얘기들이 있죠. 근데 이분이 실제로 한나라당 청년 부위원장 출신이십니다. 저는 이분이 지금 들어와서 바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왜 체포가 됐는지 이제 여쭤보기도 했어요. 그만한 문제의 그 개연성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김만배 씨가 그 구속 영장이
청구될 때에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의한 수사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흐름에 있어서 유동규에게 줬다라고 하는 5억이 있습니다. 뇌물로 지금 금액으로 쳐지는 5억이 수표로 갔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 수표가 발견된 곳이 남욱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황들이 어떤 누구의 녹취록 그리고 뭐 구술 이걸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엄연히 드러난 돈이 있습니다. 수표가 있고 수표를 추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이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법관, 뭐 판사, 검사 그리고 뭐 언론인 관계자들 그리고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 주축이 됐던 정영학, 김만배 그리고 이 남욱이란 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거나 법조인들이거나 저희들이 볼 때 힘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줄지 모르겠지만 그 유동규가 연결되어 있느냐가 지금 가장 관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혐의점을 발견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특보님이 그러니까 특검하잖아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좀 질문 그 특보님이 검사 출신이시니까 지금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물증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뭐 돈의 흐름도 말씀하셨는데 성남시청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도 하고 있는데 관련된 뭐 이사회 기록이라든지 뭐 결제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비교 분석을 해서 물증을 찾는 과정이 있겠죠, 검찰 입장에서. 네, 이게 지금 참 그러니까 특검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검찰 수사가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유동규 씨가 이 잘못된 이익분배 구조를 만들어낸 실무 총책임자다라고 하는 게 벌써 한 40일 전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FIU에서 벌써 이 수백억 대의 자금이 현금으로 나갔고 이게 공중으로 없어졌다. 그래서 FIU에서 수사 의뢰서를 보낸 게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언론에서 성남시장실 왜 압수수색 안 하냐, 성남시청 왜 압수수색 안 하냐 하니까 검찰이 떠밀리듯이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현재의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느냐, 또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혀 수사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읽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 남후보님 말씀대로 아니 이게 국힘 게이트고 무슨 고위 법조인 게이트면 이재명 지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특검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하다가 특검 발동되면 특검에게 넘겨주면 돼요. 간단한 것을 왜 민주당은 그렇게 특검을 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 특검과 관련된 얘기는 계속 그동안 나왔던 얘기여서 일단 이 주제도 좀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앞서 저희가 녹취를 먼저 들었는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뭐 대선 자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관련 의혹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무슨 말씀? 다시 질문을 지금 특검 얘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앞서 저희가 녹취를 먼저 들었는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대선 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대선 자금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부인을 하셨어요? 그럼요. 거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구구한 또 가짜 뉴스가 나돌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동안 명확하게 밝히고 제시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국감장이나 한 번에 말해서 선명하게 본인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얘기를 하시려고 여태까지 정확한 거를 그냥 논평 한 번 정도만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 실제로 몇 번 이상의 수사와 재판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호사비를 2억 그러니까 3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을 지출했다고 얘기했고요. 그 상황에 있어서 어떤 변호사들이 다 했는지 다 벌써 그 재판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농협이나 어떤 계좌를 통해서 다 지출됐다.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은 계좌를 통하면 너무나 선명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고 너무나 떳떳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가짜 뉴스들이 돌고 또 뭐 친문단체를 빙자해가지고 고소고발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분을 친문단체라고 말하기 힘든 것이 이전에 경기도지사 출마했을 때 우리 뭐 당내 경쟁 후보 측에 있던 분이니까 계속해서 그 뒤에도 네거티브를 해오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의혹 가지고 이것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명확하게 설명을 본인 입으로 했습니다. 네. 위증을 할 수 없는 자리였죠. 근데 이제 지금 몇몇 언론 일간지에서도 지금 나온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변호사비 이외에 실제적인 변호사비를 그 특정 회사를 통해서 법무법인으로 지급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이게 우회로로 지급이 됐고 그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뇌물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얘기인데 실제 그러면 그 회사와 그 변호사 사이에 고문료 명목으로 많은 돈이 오고 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수사가 어렵지 않아요. 그 변호사가 그 회사를 위해서
실제로 뭘 고문을 했는지, 어떤 법률 자문 역할을 했는지, 어떤 소송을 했는지, 회사에 가서 뭔가 역할을 했는지, 무슨 분석 보고서를 보낸 게 있는지 사실은 확인해 보면 간단한 일인데 그게 친문단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을 굳이 이걸 또 수원지검으로 이첩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한쪽에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는데 일부 건을 하고 있는데 그건 또 수원지검으로 넘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어렵지 않은 수사를 왜 이렇게 여기저기 돌리고 있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가능한 거죠.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여야가 굉장히 지금 재미있는 형국인데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두 쪽 다 의문을 제시하면서 특검을 계속 주장하시는데요. 특검에 참여하는 것도 결국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과 검찰의 공조가 되는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30초 정도씩 간략하게 이 질문만 드릴게요. 오늘 오전 국감에서 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지금 제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입장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국감장에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허위, 가짜 조작된 그런 아무런 뉴스, 가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미 캠프 차원에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시 성남시의 시장실에 제가 갔던 적이 있어요. 열린 시장실이라고 해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왔던 영어 강사의 사진을 보고 조폭, 누구시라고 명시를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김용판 의원에도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 부분은 저도 그냥 우회적으로 듣기만 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가 이제 확인하고 분석할 시간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진, 시장실에서 이게 다리 올려놓고 운동화 이렇게 찍은 사진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사진이 찍혀 나왔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일단 지금 오늘 오전에 그 얘기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또 어떻게 그 조치가 이루어질지는 좀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남영희 이재명 캠프 전 대변인, 김경진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수천만 원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부업 광고 영상.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이 넘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실제 광고에서 소개한 코인 파생 상품 거래소 투자자들은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한 광고 영상입니다. 명품 시계와 고가의 자동차를 자랑하는 한 남성. 원래 게임하시면서 매매하시나 봐요. 아니어서 지금 모토로 돌려놔가지고. 코인 파생 상품 거래소에 가입한 뒤 자신이 개발한 자동 거래를 신청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제가 2천만 원 정도요. 한 달 만에 8천만 원 버는 법 등의 제목으로 올라온 광고 조회수는 무려 1000만 회가 넘었고 거래소 가입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가입자들은 과연 광고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벌었을까? YTN 취재진이 만난 투자자 대부분은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고액을 입금하면은 꼭 오류가 생겼다고 하면서 정지를 시켜놓고 있던 보유금까지 다 영원을 만들어버리고. 문제의 거래소가 내건 파생 상품은 1분 단위로 가상화폐 가격 등락에 베팅해 맞추면 2배를 주는 구조. 사실상 1분마다 베팅하는 도박판과 다름없다 보니 자금이 순식간에 동날 수밖에 없습니다. 승부를 걸었던 그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다 보여주고 나서 반대 포지션으로 갔다가 바꿔버리고서 문익을 남기면은 알아보겠다는 답변 같은 것도 없고. 심지어 업체 측이 멋대로 거래 기록을 삭제해 일부 투자자들의 수익금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보는 그 사이트에서는 영원히 되어 있는 상태고. 선생님은 그 2억 천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네요. 네.
이 수상한 거래소는 그 흔한 대표 번호 하나 없었고 예치금 입금 계좌도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보안 기업과 쇼핑몰 등 업체가 내건 유명 기업들과의 제휴도 모두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저희 같은 막 회사들 이름을 그냥 막 넣어서 제휴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고 저희랑 전혀 무관한 업체예요. YTN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측은 앞서 올렸던 유튜브 광고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 광고를 통해 거래소에 가입한 투자자 60여 명은 광고 업체와 거래소 측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치즈케이크를 판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모르고 먹은 구매자는 현재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우선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충남 천안에 사는 A씨가 편의점에서 냉동 치즈케이크를 구매한 건 지난달 22일입니다. 이튿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기력이 없어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25일 새벽 냉동고에서 치즈케이크를 꺼내 먹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보자 말씀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는 그냥 썼어요. 그냥 쓰고 이게 무슨 맛이지? 그러니까 치즈의 맛이 아예 느껴지지 않는 수준? A씨는 백신을 접종받은 이후 입맛이 없었던 데다 처음 먹어보는 제품이라 확신이 없어 한 입을 더 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혹시 몰라 유통기한을 확인했는데 1년 4개월이나 지난 걸 확인했습니다. 편의점을 찾아가 점주를 불러 항의하다가 도중에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 곧장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고열, 두통, 설사 등 증세가 지속되고 있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식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출근하지 못하다 보니 아르바이트 인력을 추가로 고용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치즈케이크가 판매가 될 수 있었던 건가요? 네, 해당 치즈케이크는 그동안 한 번도 유통기한 확인이 안 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냉동고에 2년 가까운 시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판매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구매자 역시 유통기한이 지났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냉동식품은 변질 속도가 느려 냉장 보관식품과 비교하면 유통기한이 상당히 긴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 보관해서 판매하는 과정에 허점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찍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타임 바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타임 바코드가 적용돼 있지 않아 판매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타임 바코드는 샌드위치, 삼각김밥 등 신선식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바꿔 말하면 편의점 판매식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자나 빵, 음료 등 가공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공식품 바코드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출력하는 구조다 보니 편의점 입장에서는 타임 바코드를 자유롭게 도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타임 바코드를 모든 식품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점주 개인의 성실함에만 기대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 모든 점주들이 다 관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특히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식품에 관련돼서 이 타임 바코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편의점 본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 해당 점포를 방문해 전 상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점검했고 신선도 관리 교육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점주와 피해 소비자 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천안시청도 현장 조사를 마치고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상태인데요. 조만간 편의점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토론회를 갖습니다. 지난 탄핵 대선 때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줄곧 보수 후보를 지지했던 곳인데 경남지사를 지냈던 홍준표 의원과 영남 지역 현역 의원을 대거 영입한 윤석열 전 총장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정미 기자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오랜 기간 대선에서 보수의 텃밭이었습니다. 14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제14대 대통령의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18대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5차례 대선에서 부산, 울산, 경남은 줄곧 보수 후보를 지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대선은 달랐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다른 지역보다는 격차가 적었고 경남만큼은 도지사를 지냈던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대권에 재도전하는 홍준표 의원이 경남에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래 내가 지사 마지막에 책정할 때 15만 원으로 책정하고 부족한 돈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 모양이죠. 하지만 당시의 지지는 개인을 향한 것이었다기보다 보수 정당의 괴멸을 막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다른 보수 후보들도 얼마든지 경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엔 부산 경남 지역 현역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지금은 물러났지만 좌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현역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수를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선이하고 대선 앞두고 대선 승리하자고 승리하시라고. 때로는 진보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던 부산이나 노동계가 약진해왔던 울산에선 중도층 지지세가 강한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지사가 약진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 중요하다. 정책이 바로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과 붙여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오전 5승입니다. 대구 경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탄핵이 불가피했다는 현실은 받아들이면서도 보수에 대한 끈은 놓지 않았던 부산, 울산, 경남. 인구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막바지로 갈수록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좌우할 핵심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본 경선 전 중간 단일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4명이 경쟁을 하면 끝까지 치열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한 명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은 있을 수 있는데도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토론에서 끝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은 도덕성이나 자질 측면에서 본선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홍준표 의원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이 바뀐다면서 향후 1대1 토론에서 검증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에게 모두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1,003명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과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이 후보는 35.4%로 37.1%를 기록한 윤 전 총장에게 1.7%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후보와 홍 의원 간 양자 대결에서도 홍 의원은 35.9%, 이 후보는 34.6%를 기록해 1.3%포인트 차로 밀렸습니다. 범보수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윤 전 총장이 29.1%로 1위였고 홍 의원이 28.5%, 유승민 전 의원이 11.7%, 원희룡 전 지사가 4.8%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한미일 3개국 정보수장이 5달 만에 다시 만나서 대북 문제 등을 협의합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이 오늘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북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일 정보수장의 만남은 지난 5월 도쿄 회동 이후 5달 만이고 일본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한미일 정보수장은 오늘 회동에서 최근에 대북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종전선언 제안과 삼국 간 정보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통일부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미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대화, 관여 방향으로 정세를 견인하기 위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에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세 변화의 유동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이 아닌 대화, 관여의 방향으로 정세를 견인하기 위해서 적극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히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 메시지가 늘어나고 그 내용도 구체화하고 있어서 북한의 후속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기업 민감 정보를 고려하는 동시에 한미 간의 협력 관계 등을 바탕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첫 대외경제 안보 전략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특히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3,000선이 무너지기도 했던 코스피. 이내 낙폭을 줄였고요. 이 시각 현재 3,010선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과 테이퍼링 움직임 등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를 밑돈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그리고 이에 따른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 심리 등을 향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990선 중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초반에는 1,200원대를 돌파했다가 주 후반에는 1,180원대 초까지 빠르게 떨어지는 등 변동성이 큰 장세를 경험한 원달러 환율. 이 시각 현재 1,18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의 흐름과 외국인의 자금 동향, 그리고 중국의 3분기 성장률 등을 주시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원당 184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이틀째 10월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는 첫 얼음이 관측된 데 이어서 오늘은 예년보다 10일이나 빨리 첫서리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 선에 머물면서 예년 기온을 5도가량이나 크게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전이 17도, 광주와 대구 18도 선으로 꽤 쌀쌀하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밤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오늘 퇴근길 무렵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내일 오후부터 올가을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후 수요일부터 다시 2차 한기가 밀려오겠고요. 이번 주 후반까지 맑은 가운데 때이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